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12강 가보농민 혁명특집 안지면 죽산 서면 백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제가 더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12번째 강의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역사 속 오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저 방송하는 날이 11월 15일. 네네.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오늘 같은 날, 1895년입니다. 단발령이 공포된 날입니다. 사실 고등학생들, 여중생, 여고생들 학교 다닐 때도요. 머리 자르라고 하면 괜히 기분이 나쁜데요. 그때는 또 그냥 자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또 의미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단발령, 머리를 자르는 건데요. 단순하게 네. 요즘처럼 미장원, 미용실 가서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죠. 효경편에 보면 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보면 소학원회라는 네. 내용이 나오는데요. 소학원에는 어린이용 도덕교과서 정도쯤 되는 건데 네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시야요 입신 행도하여 양명이 후세하여 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뭔가요? 예. 신체 발부, 신체 모든 털끝까지 네. 부모님께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히 헐어서 상하지 않는 것이 네. 효도의 시작이다. 네네. 그 마지막은 이름을 떨쳐서 부모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네. 효도의 마지막이다라고 네. 했는데 효도의 시작인 거고 우리 민족의 정신인 네. 거죠. 네. 당시만 해도 특히나 이제 머리를 자르는 것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을 하셨던 특히나 이제 유교 사상이 우리 조선의 가장 큰 이념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서는 단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본의 강요로 네. 고종 황제께서, 고종 임금께서 먼저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았고요. 네. 그 다음에 내무 대신이었던 육일준, 서유견문을 쓴 네. 육일준은 고시를 내려 관리들로 하여금 과일을 들고 거리나 성문 등에서 강제로 백성들의 머리를 깎게 하였다. 네. 특히나 고종 황제까지도 강제로 처음으로 또 머리를 자르게 했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 국민 감정을 무시하는 네. 개혁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네. 국민들은 더 분개했었던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네. 의병항쟁이 일어나 정부의 정책을 대항했었던 일이 있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친일 내각이었던 김홍집 내각은 무너지고 김홍집도 피살되게 됩니다. 단발령이 그런 일까지 계기가 됐네요. 예, 최익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나의 목을 자를 수 있을지언정 두 발은 머리는 자를 수 없다라고 끝까지 저항을 하시고요. 네. 이런 일로 인해서 일본으로 체포되어 일본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시기도 합니다. 네. 지금처럼 머리 자르는 거에 별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이야. 그거 좀 자르면 어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머리를 자르는 것이 그 스스로의 정신, 기계 이런 걸 아예 꺾어버리는 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유의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뉴스 속 오늘이? 을미개혁, 단발령이 일어났었던 네. 이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을미사변을 수습하기 위한 잘 아시겠지만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건 일제에 의해서 우리의 황후였던 명성황후가 네. 무참히 살해됐었던 그쵸. 사건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을미개혁을 통해서 을미사변, 을미개혁을 통해서 친일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친일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라든가 미국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조선에 대한 침략이 일본에 의해서 지금 저지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희한한 사건 하나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춘생문 사건이다라는 건데요. 춘생문 사건. 예. 네. 어떤 건가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일본이 전쟁 이겼으니까 조선 침략을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삼국 간섭에 의해서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네. 의해서 일본의 조선 침략이 견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된 거고요. 또 을미사변을 통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침략이 가속화가 되니까 또 서양 열강, 미국과 러시아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 황제를 빼돌리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네. 그게 바로 축생문 사건이라는 거죠? 춘생문 사건. 네네. 그래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춘생문 사건. 네. 고종 황제를 미국 공사관으로 빼돌리려고 한. 그렇죠. 네, 사건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왕 납치 사건, 뭐 국왕 탈취 사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때 그 관련자들의 이름을 보면 언더우드 많이 들어보셨죠?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그 미국 공사관 알렌, 네. 그다음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본의 간섭에서 빼주겠다라는 명목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했던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거는 국왕을 탈취하기 위해서 국왕 영모 사건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신들도 명성황후를 죽였었던 살해했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을미사변의 그 범죄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전원 석방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사건이 바로 춘생문 사건 되겠습니다. 일본이 본인들이 잡고 있었던 을미사변의 가해자들이 풀어줬다는 얘기. 그렇죠. 주모자들을 모두 전원 석방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춘생문 사건. 예, 춘생문 사건입니다. 춘생문 사건 때문에 사실상 자국의 황후가 시해된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되는 거죠. 네, 심지어 가해자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직접 시해를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처벌하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요? 누가 처벌을 대신 해준 건가요? 예, 그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또 가보 농민혁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네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여기서도 등장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님은요, 동학의 접주 역할을 하셨다 보니까 뭔가요? 지역 책임자 정도 보시면 그래요?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의 지역 책임자? 예. 바로 이게 스치다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동학 농민 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쫓겨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던 중에서 김구 선생님께서 그러던 중에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셨던 거죠. 네네. 밥을 먹고 계셨는데 일본 상인이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상인의 정체를 확인하신 다음에 바로 처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죽이시는 거죠? 예. 일부 뉴라이트 교과서의 학자들이나 그 일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야,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그 일본인 상인 스치다를 일본 상인을 살해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민간인을 살해했다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군인도 아닌 민간인을 그렇게 하냐 이런 의미시죠. 그런데 이 스치다는요. 일본군 중이고요. 조선에 침투하기 위해서 일본 상인으로 위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선생님께서 아셨던 건가요? 그 변장하는 장면을 바로 김구 선생님께서 목격을 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종의 간첩이네요. 그렇죠. 스파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부 왜곡된 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이것을 갖고서 뭐 김구 선생님은 테러범이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따라서 일베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에서 그것을 김구 선생님을 폄하하고 모욕 주는 일이 있는데요. 이건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은 일이에요. 이건. 실제로 일본군 중이었다는 것이 법원에서도 다 이제 확인이 된 거군요. 그리고 일본군 중이 스치다를 살해한 다음에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으시거든요. 근데 고종 임금의 특사로 감형이 됩니다. 야, 그렇구나. 이걸 가지고 어쨌건 뭐 상인 민간인을 죽였네 만에 하면서 마치 불법 폭력 단체인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혹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종 황제가 직접 면책을 시켜주기도 했던 이런 김구 선생님을 무슨 뭐 폭력 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에요. 테러리스트니 어쩌니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요. 네. 오늘이 11월 15일인데 네. 이틀 후 11월 17일. 일요일이네요. 네. 예. 바로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을사보호조약 제2차 한일협약으로 인해서 통감정치, 외교권이 박탈되고 네네.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화, 반식민지에서 식민지로 넘어가게 되는 네. 본격적인 식민지화가 시작된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일제 이토 히로부미 있죠. 네. 군대를 이끌고 궁궐, 조선 네.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침입하고 고종을 협박해서 조약 체계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께서는 고종 임금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시지요. 네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네. 그 전후로 이제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제2차 영일동맹이라든가 통해서 네. 일본은 서양 열강들과 조선의 침략에 대해서 묵인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는 조약의 조인을 극렬히 반대를 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국민 친일파 5명. 우리 을사오적 나옵니다. 이 을사오적의 이름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을사오적. 네네. 아무리 왕이 혼자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해도 워낙이 열강들의 간섭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간섭이라기보다는 협박과 위협이었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내부에도 적이 많았던 거라서요. 내부에서 맞습니다. 나라를 팔아주려고 하는 적이 많아서 결국에는 안타까운 대한민국 조선을 식민지화로 이끄는 조약이 체결되게 됐다. 이게 좋은 일도 있습니다. 또 1917년인데요. 네, 똑같은 11월 17일이요. 예. 우리 그 독립군의 지갑편에서 말씀드렸던 백산 안희재 선생님께서 백산무역 주식회사를 설립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11월 15일과 11월 17일 이렇게 즈음해서 역사 속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1895년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도하고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 이두황 등이 가담해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무마하고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목적으로 친일 내각으로 하여금 을미개혁을 단행하였다. 보기는 당시 유소년의 도덕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소학 언의 내용 중 일부다. 잘 듣고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을미개혁의 내용을 고르시오. 보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 시한이라.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 1. 계엄령 2. 닥타령 3. 진보당 강령 4. 위헌정당 해산명령 5. 담달령 오늘 아까 김구 선생님 얘기할 때도 동학농민운동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주하고 이번 주 편하고 다음 주 편까지 해서 동학농민운동의 가보농민운동, 농민혁명, 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번째 강의 제목은 가보농민혁명 특집 첫 번째 편인데요.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헷갈려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교과서에서는 가보농민혁명이라고 이제 우리 강쌤은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가 조금 해석과
네. 의미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갑오 농민혁명이다라고 얘기하면 네네. 이 갑오는 그 1894년 즉 동학 농민전쟁 갑오 농민전쟁이 이제 발생한 해를 기준으로 네.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갑오년에 발생한 농민혁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학 네. 농민혁명, 동학 농민전쟁. 네. 그래서 동학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종교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화되는 거죠. 왜 종교적인 건가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이제 1860년 네. 그 세도 정치가 시작이 되죠. 네네. 정조 임금이 승하를 하고 나이 어린 임금 순조가 즉위하면서 풍양조 씨, 안동김 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이 정치를 농단하게 되면서 네네. 그 나라가 이제 혼란과 예. 이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경주의 몰락 양반인 최재우 선생께서 최재우 선생? 예, 최재우 선생께서 동학을 창시하게 된 게 바로 1860년이고요. 동학 자체가 종교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종교인가요? 이 동학이라는 말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동학, 동쪽의 학문. 이죠? 반대가 되면 서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학, 서양 세력, 서양 학문의 대척이 되는 의미에서 동학이라 이름을 주신 거고요. 네. 그러면 단순히 종교라기보다는 좀 뭘 이렇게 배우고 이런 학문에 가까운. 그렇죠. 이것을 뭐 단순하게 종교다. 신을 모시거나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는 제가 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받드는 신이 바로 이제 한울림, 하느님이 되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뭐 인내천 사상, 후천 개벽 사상. 뭐 이런 것들을 주요 사상으로 해서 됐었던 거고요. 근데 아까 인내천 사상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인내천 사상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동학농민운동인지 갑오농민운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단지 그냥 신을 모시고 개인은 상관없고 그저 신만 모시면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간평등과 사회개혁을 주장한 사상이다. 정말 이게 진정한 민중항쟁운동의 거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동학을 가지고 시작한 운동이라면. 예. 네.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존귀함으로 네. 사람을 대하기를 하늘을 섬기는 것처럼 경건하고 겸손하게 해야 한다. 네. 이건 단순한 그냥 이제 종교적 신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인본적인 개념에서의 예, 맞습니다.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당시 우리 농민들, 우리 민중들을 네. 힘들게 했었던 것들이 네네. 이 두 가지 정도를 꼽자라고 하면 양반 지배층, 네. 즉 기득권, 권력층의 가혹한 수탈, 가렴주구가 될 것이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외세의 침탈. 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양반 지배층, 조선 봉건 사회의 모순이라고 하는 건 성리학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모순, 문제점. 네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조선 지배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것이고 네네.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되면서 네. 그리스도교를 앞장세워서 서양의 문명, 문물들이 서양 열강의 세력들이 조선을 침탈하게 되는 네. 이런 것을 경계하고 이런 것을 저항하는 네. 그런 사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서양에 반대한다. 반외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학. 굉장히 자주적이면서도 민주적이고 그렇죠. 이랬던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지배층의 수탈로부터 우리 농민들, 민중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반봉건 사상이다.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 반침략 사상이 바로 동학 사상이다. 굉장히 진보적인 사상이네요. 예, 그래서 이 1905년에 네. 천교도로 개칭이 돼요.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교도. 예. 그렇군요. 바로 이제 민중의 소리 그 방송국 바로 옆에 예. 수원회관이 있죠. 네, 미처 몰랐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1894년 우리 녹두 장군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전봉준 장군, 네. 예, 이 주도한 대규모 농민 네. 혁명, 농민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1894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네. 어떻게 이름 붙이느냐? 네. 동학이 주체가 되어, 동학 교단이 주체가 되어 농민 봉기, 농민 항쟁이 일어났다는 의미에서는 동학혁명, 네네. 동학 농민전쟁 네. 등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종교적인 그 외피,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본질적인 것은 봉건사회와 외세의 수탈에 맞선 농민의 항쟁이 중심이다. 라는 견해에서는
동학이라는 말보다는 갑오 농민전쟁, 1894년 농민혁명, 갑오 농민전쟁, 뭐 이렇게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일단 그렇게만 해놓으면 종교적 그냥 동학을 뭐 믿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서 전 민중들, 농민들을 아우르는 그런 혁명이었다라는 예, 개념에서는 그냥 갑오년에 일어난 농민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갑오 농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의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네.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일제시대 때는 동학당의 난, 동학난. 그러니까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뭐 반란이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했었던 거고요.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동학난으로 일제시대의 명칭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동학혁명, 동학혁명운동, 그래서 동학혁명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러다가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에 혁명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리고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으로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사정권에서는 아무래도 혁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껄끄러울 수 있어서 예. 이런 과거 역사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동학혁명 뭐 이런 얘기를 동학운동 이렇게 좀 민중 항쟁적인 의미로서의 이런 단어를 빼버렸군요. 의도적으로. 예. 맞습니다. 네. 2번. 다음의 보기가 설명하는 인물을 고르시오. 보기. 1894년 갑오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의 총대장으로 활약한 혁명가다. 그는 농민대중의 밑으로부터의 힘을 결집해 봉건제도를 타파하고 동시에 한국의 침투에 들어오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국가의 근대화를 이룩하려 했다. 비록 그의 변혁 의지는 일본의 군사력 앞에서 좌절당하고 말았지만 그가 영도한 갑오 농민전쟁은 조선의 봉건제도가 종말에 이르렀음을 실증했고 민중을 반침략 반봉건의 방향으로 각성시킴으로써 이후의 사회 변혁운동과 민족 해방운동의 진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봉관은 천안, 자는 명숙, 호는 해몽. 왜소한 체구 때문에 녹두라 불렸고 훗날 녹두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1. 천하대장군 2.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3. 제2군 부사령관 박정희 장군 4. 군산 앞바다 비응도 최영근 병장 5. 녹두 장군 전봉준. 그러니까 이 갑오 농민혁명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일제의 침략 야욕, 그다음에 부패 무능한 조선왕조, 네. 봉건 지배층의 수탈, 그다음에 또 외세의 침략, 네. 이런 것들을 저항하고 극복하기 위한 전 민중적인 치밀하고 계획되고 조직된 항쟁이다. 사회 변혁 운동이다. 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1894년에 이후에 전개된 의병항쟁이라든가 3.1 독립운동이라든가 항일 무장투쟁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이런 정신적인 뿌리를 가지고 되는 네. 거고요. 한국의 근대화, 우리나라의 민중운동의 근간, 뼈대로 자리 잡는 네. 그러한 사건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진정한 이 대중적인 혁명의 그렇죠. 기초가 되는 운동이 아니었을까, 혁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최근이지요.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5일 날 제정이 됩니다. 그래요? 예, 이 법에 보면은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민족 정기를 북돋우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구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이런 것과 비슷한 법률들이 제주 4.3
사람에 관한 특별법,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죠. 네. 예. 그러면 갑오 농민혁명 같은 경우에는 좀 순차적으로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네. 갑오 농민혁명을 한 4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로는 고부밀란의 단계. 네. 즉 고부 군수 조병각의 가혹한 수탈, 학정으로 인해서 고부에서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작점이 됐다는 그렇죠. 그것이 1단계.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민들의 봉기가 확대되어서 백산 봉기, 또는 무장 봉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백산하고 무장은 동네 지명 이름이고요. 제1차 농민전쟁으로 확대되는 단계. 네. 그 다음에는 그 동학 농민군하고 그 조선 정부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국사교과서에는 화해의 약속. 그래서 관과 민이, 정부와 민중이 서로 협조하여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던 단계.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대단한데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일본군이, 그 다음에 또 청나라군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군이 진주하게 되니까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일본군도 들어오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게 되고 그러면서 청일전쟁이 발생하는 시기. 네, 사실상 명목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였지만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아욕을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때 이제 그 갑오 혁명군 농민군이 그 일제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아주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 동학농민혁명이 좌절되게 되는 이 단계가 바로 네 번째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갑오 농민혁명을 2주일에 거쳐서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좀 앞부분 이야기를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전에도 지난주 방송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꾸준히 이 지배 계층에서의 가렴주구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민심이 언젠가는 터질 법한 들썩들썩한 게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게 맞습니다. 대내외적인 정세를 일단 먼저 한번 설명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학혁명, 그다음에 갑오혁명을 그 외부적인 정세, 그다음에 또 국내외 조선과 조선 안팎의 상황을 두고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894년 전후에 국내외 정세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1870년대, 80년대 바로 강화도 조약, 조미통상수호 조규 통해서 FTA, 요즘으로 치면 FTA가 되겠죠? 그렇죠. 완전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 이루어집니다. 네, 좀 굴욕적인. 그러면서 시장 개방이 일어나면서 일제라든가 외세 수탈이 굉장히 빠르게 또 깊숙하게 침투가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1860년대부터 시작이 된 세도 정치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중들의 삶이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탐관오리의 수탈로 인해서 농민들의 생활이 파탄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이라든가 고정임금의 무능한 정치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안팎으로 썩어가고 있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정임금은 동학농민전쟁의 원인을 서민경제 파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임금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민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에 민중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밀란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료에도 드러납니다. 농민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고종 31년 4월 27일 발표된 교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근심하고 애쓰는 것은 백성을 위하는 일뿐인데 백성들이 갈수록 쪼들리고 곳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니 어찌된 연고인가. 백성들이 굶어 죽고 어렵게 사는 건 알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유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정부가 모르는 곳에서 제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해 세금을 거두는 양이 규정액보다 몇 배나 많으니 농민들은 1년 내내 고생하고도 창고에 저축이 없다. 풍년에도 세금 바칠 돈이 모자라서 재산을 탕진하고 또 돌아다니니 지방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나라의 법을 알고 있긴 한 것인가? 알긴 아셨네요. 근데 이제 고종께서 뭔가 백성들이 그만큼 힘들고 그 원인에는 지방의 탐관오리들이 중간에 재산을 빼돌린다 이런 것을 알고는 계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민들이 일어난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임술련 농민 반란, 밀란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원인이 즉 서민 경제가 파탄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는 이런 보고가 들어온 것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 외척에 둘러싸여서 민비라든가 무능한 네. 관료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고종임금께서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고종임금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 때부터 홍경래의 난이라든가 임술농민봉기라든가 얼마나 많은 난이 일어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몰랐을 리가 없고요. 고종임금이 친정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도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1888년 고산, 영흥, 북청, 길주 1889년 전주, 정선, 통천, 인제, 광양, 고성, 수원 1890년 안성, 함창 1891년 제주, 수원 92년 고성, 함흥, 덕원, 낭천, 풍천, 회령, 종성, 성천, 강계, 한성 너무 많죠. 그게 뭔가요? 바로 그 밀란, 농민 봉기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고종황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굳이 변명을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뭐 변명을 할 필요는 없는 일이지만 아무래도 그때 당시 뭐 을사조약 때도 뭐 그랬고 항상 뭔가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상황에 항상 놓여 있는 어떻게 보면 무능하지만 좀 나약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 때문이기도 하겠고 아버지와 아내 명성황후 사이에 놓여서 끼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왕. 우유부단했던 그렇죠. 모습. 그리고 항상 고뇌에 빠지고 뭔가를 못하고 뭘 하려고 하면 아버지에게 치고 뭐 와이프에게 치이고 뭐 이랬던 거고 조금 뭔가 또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는 외세가 들이닥쳐서 옥죄고 있고 뭐 이런 좀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고종 임금에 대해서는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을사조약 체계를 끝까지 반대했다. 해외의 밀사를 파견한다거나 특사를 파견한다거나 이런 면에 보면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또 반면에 우유부단하고 무능했던 모습도 반드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과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공과를 구별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동학농민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청일 양국이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러시아마저 꺾게 되죠.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그리고 조선을 강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동학농민전쟁의 원인은 민생 파탄. 그러니까 결국엔 서민경제 파탄이 결국엔 외세의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과 2013년의 대한민국과 1894년의 조선 땅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근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도 그런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이제 군인들이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했던 것도 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민중들이 농민들이나 그 이제 군인들이나 정말 그 수탈에 못 이겨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하던 바가 분명히 있었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던 요구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걸 정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당히 이용해 먹거나 아니면 들어주는 척 하다가 그냥 빼버리거나 이러면서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고 외세에 공을 넘겨주는 이런 이제 결과물을 마련하게 됐거든요. 이번 동학농민운동도 만약에 이 농민들의 그리고 민중들의 이 니즈를 제대로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이걸 아까도 뭐 이제 3차, 4차까지 넘어가면 정부하고 뭔가 이제 잘 해보려고 협정도 맺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만 좀 잘 지켰더라도 이후에 뭐 청일전쟁, 일본과 청나라가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일본의 속국으로 넘어가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이런. 맞습니다.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 먼저 동학농민혁명, 갑오농민혁명의 첫 단계. 동학농민혁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제 고부밀란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이 고부밀란하면 그 당시에
고부군 군수였던 네. 조병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네. 고부는 어떤 지역인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부. 예. 예. 현재 2013년 대한민국 행정구역에는 고부라는 지역은 없습니다. 네, 그죠. 예. 이 고부는요,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이제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지명인데, 네. 이 고부는 고창, 부안의 앞글자를 합치면 고부가 되지요. 아, 고창과 부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래 고부군은요, 정읍시, 네. 그다음에 부안군, 그다음에 고창군에 합쳐져서, 그러니까 네. 완전히 합쳐진 건 아니고요. 그 대단히 큰 지역이었어요. 아. 예, 고부군이 원래 컸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고창과 부안으로 나누어지면서 일부는 부안군으로, 일부는 정읍시로, 일부는 고창군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지요. 네네. 예, 이 고부군은 전라북도의 가장 서쪽에 있고 네.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엄청난 곡창지대고, 평야지대.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면적이 큰 군 중에 하나고, 평야지대가 곡창지대가 가장 넓게 펼쳐진 지역의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좋았겠네요. 반면에 탐관오리의 수탈도 쉬웠던 곳이었겠죠. 아, 그러네요. 예. 이단은 뭐 농사를 많이 잘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예. 그래서 이 조병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전라북도 고부군의 군수였고요. 네. 엄청난 탐관오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매국노가 이완용이라고 한다면 네. 국민탐관오리는 바로 조병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 조병갑의 아버지가 정읍시, 오늘날의 정읍시 태인군의 군수였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관찰사인 조병식관 또 사촌간입니다. 아, 집안이 원래 좀 세도가 그렇죠. 집안이군요. 네. 예. 이게 또 원래 이제 수탈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그렇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고부밀란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님이 이제 등장하시게 됩니다. 네. 전봉준 장군님, 전봉준 선생님은요, 그 지역의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처지죠. 학원 선생님. 되게 달라 보이는데? 예. 네. 예. 그리고 몸집이 조금 작으셨어요. 오. 그래서 좀 땅땅하고 다부지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녹두 장군. 그죠. 이제 이렇게, 별명이 있죠. 네. 예. 1894년 1월입니다. 고부 지역의 동학 접주인 전봉준이 네. 고부 군수 조병갑의 가혹한 정치에 항의를 합니다. 이 조병갑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고부 군수로 이제 부임하고 나서 네. 황무지를 개간합니다. 예. 근데 개간하는데 뭐 자기가 개간하는 게 아니죠. 농민들이 개간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농민들을 개간을 하게 되면 원래 세금을 일정 기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예. 통일신라 때부터 내려온 관습이자 법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업인데 그 황무지를 개간하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동안 자기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예. 감해주는 거죠. 예. 당분간은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황무지의 개간을 대단히 장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간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양반 지배층, 귀족층이 가능했었던 거였고요. 어쨌든 간에 면세를 약속을 합니다. 네, 약속을 해줘요 처음에는. 예. 네. 하지만 추수할 때 강제로 세금을 걷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한테, 군민들한테 불효했다, 음행했다, 이런들의 죄명을 날조해가지고 2만 냥 이상을 강탈합니다. 그냥 벌금처럼? 예. 네. 지금 뭐, 금발 받다고 6만 원 떼가고 이러는 것과 비슷하군요. 이런 것들을 무명잡세라고 하는데, 네. 무명이라고는 이름 없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거죠. 네. 그냥 괘씸하면 돈 받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무슨 뭐 통행세 받고,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예. 거기에다가 그 아버지였죠. 태인 군수가 네. 군수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송덕비. 송덕비가 뭐예요? 이 송덕비라고 하는 건 이제 군수라든가 이제 고위 관리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편하게 지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네. 이제 비석을 세우는 거죠. 헐. 예. 거기에다 이제 뭐 1000냥 이상을 강제로 이제 징수, 빼앗은 거죠. 어머. 아니, 그거는 알아서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아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억지로 뺏어서 그런 걸, 정말.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동미, 그 조선 후기에 이제 대동법이라는 게 실시가 되지 네네. 않습니까? 그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공수미법의 약자인데, 네. 대신한다, 공납.
네. 이게 공납을 대신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역의 특산물을 궁궐에 이제 예. 조선 정부에 진상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는 복사골이라고 할 만큼 복숭아가 유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도 부천시 농민들이 다 복숭아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숭아 농사가 흉년될 때도 있고. 근데 모든 농민들, 부천 사는 농민들은 복숭아를 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공납으로 바쳐라. 이런 패단이 너무 심하니까 수미, 쌀로 대신 받는다. 이렇게 됐는데 이 대동미를 거둘 때는 좋은 쌀을 16마리를 받아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낼 때는 나쁜 쌀을 사서 바치거나 그 조금만 바치거나 그 나머지 차익을 착복을 하거나. 아이고, 정말 나쁜 짓은 다 했군요. 예. 그리고 고부군에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네. 저수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가뭄이라든가 그쵸. 이제 뭐 홍수를 예방하는 건데 근데 이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뭐 이제 종종 뭐 수리나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새로운 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보를 건설하면 새로운 저수지 건설하면 우리 농민들 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세금 감면해 줄게. 그래서 노동력 강제로 동원을 합니다. 4대강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물 사용을 하잖아요. 네네. 수세를 또 징수를 하게 되고. 와, 정말 이중으로 노동력 착취와 거기다가 본인들이 직접 지었는데 백성들에게 돈을 물려요? 물세를? 예. 정말. 그래서 네. 전봉준 선생님은 네. 한 40-50명 되는 농민들과 함께 조병갑 군수에게 2차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만석보 수세 감면을 호소합니다. 진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조병갑은 일축을 하게 됩니다. 절대 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에 전봉준 선생님은 1894년 1월 10일 약 1000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고부 관할을 습격을 합니다. 와, 선생님께서 대단하시네요. 예. 그리고 무기고를 부수고 총을 빼앗고 옥문을 열어서 억울한 죄수들을 석방하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약탈한 세금으로 거둔 네네. 쌀, 수세미를 그 농민들에게 반환하고 만석보의 새로운 저수지 신보를 파괴하고 그런데 이제 조병갑을 잡았는데 조병갑이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네. 그러다가 조병갑이 이제 그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군수, 방원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군수가 이제 부임을 하니까 그 농민들이 이제 수습이 되니까 이제 귀가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안핵사라고 하는 암행어사 정도 되는 그러니까 뭐 특별감사, 감사원 정도 되는 거죠. 안핵사였던 이용태가 밀란을 조사한다. 고부 밀란, 요 농민들의 난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죄 없는 농민들을 체포하고 분효자를 능욕, 겁탈하고 재산을 약탈합니다. 어머.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별 것들이 다 있네요. 예, 그래서 3월 22일 백산에서 동학군 8,000명을 조직을 해서 전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40명에서 1,000명. 예. 거기다 8,000명으로 점점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학교단의 어떤 그 뭐 사발통문이라든가 그 연락 체계가 우월하고 동학의 어떤 그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체계가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이 폭발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그 관심과 참여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만큼의 양반 지배층의 수탈, 정부의 무능, 그다음에 또 사회를 바꿔보고자 하는 농민들, 민중들의 열망이 있지 않았느냐.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학혁명, 동학농민전쟁, 동학이라는 말보다는 가보농민전쟁, 가보농민혁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고부밀란부터 시작해서 백산 집회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8,000명이 모여서 어떻게 잘 되나요? 예, 8,000명이 모여서 그 백산 봉기, 그러니까 이제 제1차 농민전쟁이 일어나고 되는 계기인데 오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백산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산 같은 경우 이제 전봉준 선생님의 그 생가가 있었던 곳인데 생가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0년대 전봉준 장군님의 생가가 복원이 됩니다. 예, 복원이 되니까 이제 그 유적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가도 복원하게 되고 뭐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석등이 만들어집니다. 이 석등이 일본식입니다. 정봉준 선생님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겠어요. 예. 네, 참.
그 전봉준 선생님 생가에 있는 그 석등이 아니고요. 전봉준 선생님의 그 가묘, 무덤에 있는 등이 너무했다, 진짜. 일본식입니다. 예. 그 묘는 가묘기 때문에 전봉준 선생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네네. 전봉준 선생님의 시신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예. 정말 안중근 선생님도 우리가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찾아와야 할 유해들이 너무 많네요. 예. 네, 아무튼 이 백산이 산이라는 거죠? 예. 백산은요, 말이 산이지, 그러니까 야트막한 그 시골의 동네 언덕입니다. 소나무 몇 그루 심어 있고, 뭐, 목동들이 소 풀 먹이면서 누워서 휘파람 불고, 이랬던 그 정도의 조그만 산인데, 거기에 있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이번 화 제목이기도 하죠. 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농민들, 우리 조선 사람들은 백의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흰옷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여 서 있냐면, 서 있는 모습이 멀찌감치 보면 하얀 산, 백산으로 보인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예. 그리고 이제 쭈그려서 앉습니다. 네. 앉으면 무기라고 하면 보잘것 있겠습니까? 축창, 곡괭이. 삽자루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걔 또 갈색이잖아요. 대나무처럼 보이니까 바로 앉으면 죽산. 그러니까 산을 뒤덮은 거죠. 네. 예. 그만큼 농민들의 이 열의가 굉장히 대단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변혁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백산이 되는 거고요. 이 백산에서 그 경문이 발표가 됩니다. 예. 이 백산 경문. 이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그 경문이라고 하는 건 수능 시험 날 보면 땡땡 고등학교 선배 화이팅! 고3 수능 대박! 뭐 이런 거죠. 일종 구호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병을, 혁명군을, 농민군을 일으키는, 어떤 취지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농민군 4대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를 들어 여기에 이름은 그 본의가 결단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며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축멸코자 함이라. 양반과 부호 밑에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 수령들 밑에서 굴욕당하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라.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이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행동 강령은 이렇습니다. 첫째,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죽이지 마라. 둘째, 충과 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셋째, 외놈을 몰아내고 나라를 깨끗이 하라. 넷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세 있는 자들을 모두 박멸한다. 네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제폭구민, 보국안민 뭐 이런 표현들을 좀 해석을 해놓은 건데 여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농민군의 행동들이 질서 있고 체계적이었던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들, 여러 가지 그 발표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좀 보면요. 보통 뭐 난이니 뭐 어쩌냐면 그냥 사람들이 욱해서 질서 없이 그냥 확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특히 우리 이제 뭐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 폄하하려고 할 때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뭐 폭력적인 이런 집회라는 등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고 뭐 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집회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시대 때는 굉장히 이런 특히나 많이 배우지 못한 농민들, 민중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질서를 가지고 강령까지 만들어가면서 뭐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죽이지 말고 이런 식의 이제 뭐 구체적인 강령들까지 세우면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40명으로 시작했던 항쟁이 점점점 커져서 진짜 범민중적인 항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그 사회 변혁,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었던 운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독립협회의 애국계몽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갑신정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위정척사 운동, 그 다음에 또 의병항쟁. 그런데 그 초창기 의병항쟁들 같은 경우는 양반 지배층,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그 평민 의병장이었던 신돌석 선생님, 신돌석 의병장이 나온 건 그 좀 나중 일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독립협회라든가 갑신정변이라든가 이런 개혁 운동은
다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즉 지배층의 개혁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들의 이제 이화 요구를 받아 안지 못했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화 요구를 받아 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도, 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그 경문, 사실 이 경문의 내용이라든가 이 4대 강령은 지금 생각해보면 마땅히 당연한 거고 이게 뭐 별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동학농민혁명군은 갑오농민혁명군은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멋지네요. 라는 거죠. 네. 예.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정말 민심이고 천심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얼마나 받아 안아서 지배계층이 이걸 뭐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화를 시키려고 지배계층이 노력하고 이 민심들이 어떤지를 세세하게 살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권이 뭐 백성들 말 다 들어주면 흔들리고 안 좋을 것 같이 생각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 아래에서부터의 변혁이 진정한 정권이 더 튼튼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런 저항운동을 좀 따져보면 나중에 그 중국 공산군이 일제 저항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공산군이라든가 그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 전쟁에서의 그 베트남의 저항. 뭐 이런 그 약자인 동양이 서양의 침략에 맞서 싸운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최초의 사건입니다. 동학혁명은. 그런 면에서 세계사적으로도 네네. 대단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다음의 보기가 설명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1894년 갑오 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된 농민봉기다. 고부 지역의 동학 접주 전몽준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하게 항의하고자 이 지역 농민들을 규합해 일으켰다. 처음 전몽준 등은 두 차례 40에서 60명이 조병갑에게 가서 만석보 수세에 대한 감면을 진정하였으나 조병갑은 이를 일축하였다. 이에 전봉준은 1894년 1월 10일 약 1000의 동학도와 농민을 이끌고 고부 군하를 습격해 무기고를 부숴 총을 빼앗고 옥을 열어 억울한 죄수들을 석방하였으며 불법으로 약탈한 수세미를 농민에게 반환하고 만석부의 신부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안핵사로 임명된 이용태는 밀란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죄 없는 농민들을 함부로 체포하고 부녀자들을 능욕하며 재산을 약탈하는 등 폐악을 자행해 농민들을 극도로 자극하게 되었다. 이에 전봉준은 3월 21일 백산에서 동학군 8천으로 전면전을 일으켰다. 1. 정교조 법외노조 취소투쟁. 2. 국정원 대선 개입 촛불 집회. 3. 밀양 송전탑 반대투쟁. 4. 내란 음모 조작 사건. 5. 고부 농민봉기. 네. 아무튼 갑오 농민혁명이죠. 예. 진정한 농민혁명, 그때는 뭐 대다수 다들 농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민중항쟁, 예, 민중혁명이었던 갑오 농민혁명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이 거의 이제 뭐 아주 작게 시작했던 농민항쟁이 어떻게 커져가는가, 불씨가 점점점 커져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이렇게 뭐 8,000명 정도 백산 집회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전쟁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군요. 예. 다음 시간에는 백산 집회. 네. 부터 동학농민전쟁의 일련의 과정.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청일전쟁까지. 네. 그리고 그 일제의 토벌에 의해서. 네. 잔인한 학살에 의해서 우리 동학농민혁명군이 네. 어떻게 좌절했는지까지.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민중 항쟁의 시작점이었던 자랑스러운 혁명의 역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갑오 농민 혁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의 뜻 여러분도 한 번쯤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2번째 강의 중에서 특집편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간단하게 좀 예. 역사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조리에 대해서 네. 목청을 돋우는 것, 그것이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역사를 공부하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멋있네요. 네, 정말 100년 전에도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역사를 만들어왔던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역사를 정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안으로만 목소리를 내지 말고 밖으로 목청을 돋워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드사 12번째 강의 갑오 농민혁명 특집편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